이번 시간은 제3편 토질 부분에 대해서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흙의 기본적 성질 중에 흙의 구조입니다. 흙은 비점성토 또는 이걸 사질토라고 하죠. 그래서 단립구조 또는 봉소구조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대부분의 진흙이라고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점성토라고 합니다. 점성토는 분산구조 또는 이산구조라는 분산구조하고 그리고 면모구조로 구분이 됩니다. 크게 내용 자체는 정의는 이렇고요. 여기서부터 기본적 성질인데 지지나 시간에 계속 공식 부분을 토질에서는 좀 몇 가지 암기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공급비라고 하는 거는 흙의 부피분의 공급의 부피. 그 정의사항은 그렇고요. 공급률 을 100-n이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관계는 또 100-n분의 n. 또 기본적인 공급비의 기본적인 공식은 건조 단위 질량분의 물의 단위 질량 곱하기 흙의 비중이죠. GS가 흙의 비중 빼기 1이다. 그리고 밑에 바로 공급률 나오죠. 공급률은 공급비는 흙 입자의 부피인데 공급률은 전체 모든 공급 다 포함한 전체의 부피분의 공급의 부피가 됩니다. 이게 공급률 조금 차이가 나는 거고요. 공급률과 공급비와의 관계는 또 다시 1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100 요 관계가 있습니다. 전체 구상으로 나타낸 흙의 성분을 보시면 우리 토질 쪽에서 기본적인 표현이 토립자는 질량은 WS 그리고 부피는 VS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물은 WW 물의 부피는 W의 부피 그리고 공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질량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VA만 있습니다. 또 함수비 했던 사항이죠. WS분의 WW 그러니까 흙 입자의 질량분의 물의 질량 곱하기 100이다. 포화도는 부피 그러니까 공극의 부피 중에서 또 그 중에 공극은 V에는 그러니까 전체 볼륨, 부피에는 공극에 대해서는 물도 공극으로 보고요. 또 하나, 에어, 순수한 공극 부분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포화도는 전체 공극의 부피분에 그리고 물의 무게, 물에 대한 부피죠. VW는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밀도 부분입니다. 밀도는 수분 상태의 밀도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순수하게 부피분의 W입니다. 전체 부피분의 전체 무게. 이 부분 V분의 W고요. 그리고 감마디는 건조밀도 V분의 WS 또 포화밀도는 이렇게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 전체 중에서 수중 밀도에 대한 거는 공식을 하나 좀 알아두세요. 1 플러스 2분의 GS-1 곱하기 감마 W. 감마 W는 전부 다 지금 물의 비중이 되는 겁니다. 1.0이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4도씨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1.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도 많이 응용이 됩니다. GSW는 SE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은 또 응용할 수도 있죠. 어떻게? W분의 SE 형태 이런 형태로도 응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상대 밀도 사질토의 다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공식인데 공급비였죠. 최대 공급비 빼기 최소 공급비 분의 최대 공급비 빼기 일반적인 통상의 공급비 곱하기 100. 그래서 이 공식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나오죠. 흙의 3상. 공기는 공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은 수극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합쳐서 간극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흙입자. 흙입자는 다짐과 우리가 안밀이라는 게 있는데요. 흙을 다진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다짐은 흙을 어떤 면적이 있다고 하면 다져야 돼요. 다져야 되는데 흙입자뿐만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죠? 순수하게 공극이 있을 수도 있고 공기포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외력을 가해서 흙 속에 공기만을 순간적으로 빼서 공기가 없어지면은 어느 정도 처음에는 요 정도 되었던 게 다짐을 계속 외력에서 힘을 주게 되면 치마가 되겠죠. 먼저 치마가 심기겠죠. 공급 부분이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치마가 되고 왜? 공기가 순간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다짐. 또 안밀은 이 안에 있는 또 물은 또 금방 안 빠집니다. 시간 장기적으로 해서 서서히 빼는 것을 우리가 안밀이라고 합니다. 다짐과 안밀의 차이점. 네, 다음 흙의 영경도입니다. 흙은 X축이 함수비, Y축이 볼륨, 최적이 되겠습니다. 부피. 그래서 일정한 함수비와 부피와의 관계가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X체 상태에서 소성 상태로 되는 과정을 우리가 액성 한계, 그리고 소성 상태에서 반고체 상태를 소성 한계, 그리고 반고체에서 고체 상태로 되는 한계를 수축 한계. 그렇죠? 더 이상 함수비가 변화하더라도 최적의 변화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고체 상태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액성 한계, 소성 한계, 액성 한계, 소성 한계. 액성 한계 시험에 대해서 또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높이는 약 10mm 높이, 1초에 2회, 그리고 속도로 25회 정도 낙하시켰을 때 함수비를 액성 한계라고 한다. 그리고 소성 한계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연경도에서 구해지는 지수,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소성 지수, 액성 지수, 수축 지수, 유동 지수, 그리고 컨시스턴시 지수까지. 요게 필답 1차 시험에서는 주로 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주로 나오죠. 많이 나오고. 그리고 2차 시험에서는 우리가 이제 2차 시험의 첫 번째 필답 시험 있죠. 요 문제가 구하는 사항들이 5개가 나오게 되면 10점짜리, 3개가 나오게 되면 6점짜리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도 중요하겠죠. 네, 활성도. 활성도가 클수록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2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점토 함유율, 그러니까 미리분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분 2마이크로미터 이하니까 2마이크로미터 얼마나 작습니까? 입자가. 그 2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점토 함유율 분의 PI가 뭐였죠? 소성지수였죠? 이 부분을 따져서 우리가 점토의 공학적 성질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활성도가 보통적으로 0.75m 이하일 경우에는 안정된 상태, 보통 카올리나이트가 대표적인 게 되겠고요. 그리고 1라이트 0.75에서부터 1.25는 1라이트 주요 광물이, 그리고 활성도가 1.25 이상 되는 대표적인 것은 몬모릴로나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활성도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광물이 있는지 문제가 기능사에서도 가끔씩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산업기사에서는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일단 활성도에 대한 정의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흙은 입도나 컨시스턴시, 입도와 컨시스턴시를 동시에 고려한 분류법. 그래서 통일 분류법이 현재 공학적으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입경 가적 곡선 먼저 보겠습니다. 입경에 따라서 이거 D10, D30, D60은 입경 가적 곡선 체가름 시험을 통해 가지고 유효경 30% 통과 입경, 60% 통과 입경 배웠었죠?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A 입도하고 이렇게 평평하게 퍼진 거하고 거의 서 있는 상태 입도 곡선 두 가지가 있죠. 이거는 최대한 완만하게 누워있는 상태를 입도 분포 곡선에서는 대솔입자가 크고 작은 입자가 골고루 섞여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서 있게 되면 입도가 거의 단입도나 뭐 상당히 극과 극 몇 개 안 되는 입도라고 보여지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주요 입경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고요. 네,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통일 분류법. 입경을 바탕으로 입도와 컨시스트를 고려한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인데 먼저 제1문자가 있고요. 다음에 제2문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립토는
자갈분, 그리고 샌드, 모래분입니다. 이거는 0.08mm 채 통과율 50% 이상이냐, 이하이냐, 이걸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세립토는 실트질, 점토, 유기질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제2문자는 입도가 양호하냐, 불량하냐. 입도가 양호하냐, 그리고 실트질이냐, 점토질이냐. 그리고 세립토에 대해서는 압축성이 고압축성이냐, 저압축성이냐. 이렇게. 그리고 별도로 PT, 2탄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에 대한 조합이죠. GW, GP. 이거는 입도 분포가 양호한 자갈, 입도 분포가 불량한 자갈, 입도 분포가 양호한 모래, 입도 분포가 불량한 모래.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점토 섞인 자갈, 모래 섞인 자갈, 그리고 실트질의 모래, 점토질의 모래. 이런 형태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고압축성의 실트, 고압축성의 점토, 고압축성의 유기질토. 이런 형태로 저압축성의 실트, 저압축성의 클레이, 점토, 그리고 저압축성의 유기질토. 이런 형태로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부분 그래프가 좀 잘못 나왔는데 이거는 다시 해가지고 해당 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지수 보겠습니다. 군지수는 아시토분류법의 대표적인 건데 이것도 가끔 가다가 필답형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2차 시험에 주관식 시험으로요. 0.2a 더하기 0.005ac 더하기 0.01bd. 이게 1차 시험에도 나오고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 사항들이 다 주어져요. 그래서 공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A는 0에서 40 범위가 나와야 되고요. B도 마찬가지 0에서 40, C는 0에서 20, D도 0에서 20 해가지고 각각에 대한 값이 요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네, 요거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읽느냐. 이게 문제도 1차 시험에서는 1차 CBT 시험에서는 예를 들어 지시는 어떤 형태로 읽느냐 하게 되면 보면 점토질 자갈이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옵니다. 네, 참고로 소송도는 요게 소송도가 되겠습니다. 50% 기준이 여기는 50%를 기준으로 해서 고압축성, 이쪽은 고압축성, 저압축성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액성한 게 50%죠. 네, 모세관 현상. 약식으로 하게 되면은 HC는 모광고 높이는 D분의 0.3이다. 단위는 센티미터. 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요 부분은요. 그리고 다시의 법칙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일정한 시간 동안의 전투 수량 Q는 양입니다. 양. 몇 cc 또는 몇 밀리리터. 그러면 단면적에다가 곱하기 속도. 단면적의 속도를 곱하는 값입니다. Q는 A. 그러면 A는 K는 V는 또 다시 법칙 KI라는 게 있죠. KI에다가 곱하기 또 t까지 곱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최종 단면적 값을 곱해주면 이게 일정한 t 시간 동안의 전수두량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네,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요거 가끔가다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공식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가끔씩 나오는 C 곱하기 D10의 제곱 이런 것들 나올 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투수계수 측정 시험은 우리가 정수위 투수 시험이 있고요. 변수위가 있습니다. 정수위는 주로 해당되는 흙이 사질토, 변수위는 실트질의 흙이다. 이거는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유선망에 대해서는 특성, 요거에 대해서 뭐 내용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유선망이라고 해서 뭐 막 그림 이렇게 그려져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막 그려져 있는데 그 내용까지 하게 되면은 우리 기능사 시험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가끔 출제가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게 요게 유선망 폭에 비례한다 라고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는 반비례한다 요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도 좀 보기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에 좀 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침투 수량에 대한 공식 물어보는 게 있어요. KH 곱하기 ND분의 주어집니다. NF는 뭐죠? 유로의 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침투 수량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이 가끔씩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CBT 시험에서 나오죠. 네, 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분사 현상. 일정한 집안이 있는데 이 위로 어떤 집안 위로 물이 계속 올라온 물이나 토립자들이 물과 함께 유출되는 현상인데 주로 이제 입자가 굵은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걸 사질 집안이죠. 사질 집안. 그래서 분사 현상에 대한 안전율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I분의 ICR이라고 하는데 I는 동수경사라고 합니다. 일정한 길이분의 높이. 그리고 ICR은 1 플러스 2분의 S-1 해서 1 이상이면 분사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반대로 1 이하게 되면 분사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 집안 또는 이 집안적인 입장에서 분사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안 좋게 되겠죠. 왜? 물하고 토립자가 계속 집안에서 땅속에서 밖으로 유출이 되게 되면 집안 침하도 일어나게 될 거고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흙은 기본적으로 전단 강도라고 합니다. 전단 강도라고 하는데 유효 응력하고 간극수압 이런 개념이 있어요. 보시면 뭐 단위 명덕당 토립자 상호 간에 접촉하는 접촉점에 작용하는 압력으로 토립자가 부담하는 압력으로 전응력에서 물을 간극수압을 뺀 값이다. 간극수압이는 또 뭐냐? 단위 면적당 간극수가 부담하는 압력으로 중립응력이라고도 하는데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흙에서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물이에요. 물에 해당되는 응력을 우리가 간극수압이라고 합니다. 통상 U로 표시하는데 우리가 유효 응력이라고 하면은 흙이 유효 응력 좀 전에 다시 한번 볼게요. 전응력, 유효 응력 있죠? 접촉점에 토립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압력이죠. 그럼 전응력에서 간극수압을 뺀 값이다. 그럼 간극수압은 물이 부담하는 간극수가 부담하는 압력이다. 그럼 전응력은 토립자에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법선 응력인데 말이 어렵죠? 결국에는 이 부분은 처음에 간극수압에 대한 간극수압 말고 전응력이 이거죠. 빼기 유효 응력이라는 개념을 전응력 마이너스 간극수압 요 공식이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일단은 전응력은 유효 응력이죠. 시그마 다시하고 시그마 다시 이걸 시그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시그마는 전응력이 되겠죠. 요거에 대해서 헷갈려하지 마시고 항상 시그마 다시는 전응력 빼기 간극수압이다.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결 깊이 흙이 있으면 여기가 땅속이죠. 그러면 일정한 깊이 이상에서는 아무리 외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더라도 얼질 않죠. 근데 일정한 깊이까지는 얼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동결심도라고 해요. 동결심도. 그래서 동상현상. 보시면 흙이 동상자고 얼어가지고 윗부분이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상승한다는 뜻. 동상현상. 내용을 보시면 특히 이제 뭐 내용 자체가 흙이 동상 장력을 받으면 뭐 아이스렌지가 형성되고 함수비는 증가한다.
모관 현상이 클수록 동상량은 크다. 특히 실트 점토가 점토질 점토보다 동상 현상이 크게 일어난다. 실트는 결국 모관 상승구가 굉장히 큰 흙이다. 공학적으로 상당히 불량한 흙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동상 현상에 대한 요 사항하고 동상 현상에 따른 흙의 토질에 따른 요 사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동상 현상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동결심도라고 했었죠. 일정한 동결심도 이하는 절대 얼지가 않고요. 그래서 지하 수위에서 지속적으로 모관 현상에 따라서 물이 계속 올라오고 동결심도 동상에 대해서 취약한 흙, 실트질 흙 특히 많게 되면은 땅속이 계속 얼죠. 물은 얼면은 부피가 팽창을 하죠. 그래서 집안면이 이렇게 부상되는 현상을 우리가 동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상 방지 대책은 네, 치환공법. 이 부분의 흙을 얼지 않는 흙으로 치환하는 것. 또 차단공법은 아스팔트 안정처리 또는 지하수의 저하. 이 모관수 자체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애초에 여기다가 아스팔트 안정처리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안정처리, 약액이나 약품 처리하고 단열 공법한다. 상부를 단열을 한다든지 그런 공법들이 있겠습니다. 네, 안밀은 다짐은 공기포를 빼내는 거. 안밀은 물을 빼내는 과정이라고 그랬었죠. 네, 테르자기의 1차원 안밀 과정, 안밀 치마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시고요. 읽어보십시오. 그냥 읽어보시고 지금 여기 참고로만 활용한다는 것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기능사 범위를 좀 벗어난 사항인데 또 내용을 중간중간에 그 기능사 시험이 해당 사항은 범위는 아닌데 가끔 가다가 출제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참고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해당 우리 기능사 출제 범위를 좀 벗어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여기까지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흙의 전단 강도. 이 공식은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흙의 전단 강도는 C 플러스, 이게 흙의 점착력입니다. 점착력에 시그마 다시 탄젠트 파이. 시그마 다시는 뭐라고 했죠? 유효응력이라고 했죠? 시그마 마이너스 전응력 마이너스 간극수압이라고 했었죠? 곱하기 탄젠트 파이다. 세타가 아니고 파이. 흙의 전단 강도를 구하는 공식이고요. 요거는 순수하게 내부 마찰과 이러한 형태로 그래프 된 건 이거는 순수한 점토. 요거는 순수한 사질토. 이거는 보통의 점성토. 점성토나 그러니까 일반 토죠. 진흙하고 모래 이 두 가지 종류가 일정 부분 혼합되어 있는 토. 이게 일반적인 흙이 되겠습니다. 전단 강도 측정 방법은 직접 전단, 1축 압축, 3축 압축 시험 이렇게 있고요. 또 현장 시험에서 표준 간입, 배인 전단 시험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거는 점성토의 C값 측정하는데 대표적인 시험법입니다. 네,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직접 전단 시험, 수직응력, 일정한 힘이 이렇게 주는 힘을 수직 응력이고요. 그리고 전단은 가위 있죠. 가위처럼 밀어내는 겁니다. 서로 밀어가지고 잘리는 힘을 이거를 우리가 전단이라고 합니다. 전단. 그래서 수직 응력은 서로 이렇게 눌러주는 힘이죠. 그래서 A분의 N이라고 하고요. 밀어주는 힘을 수평 방향의 힘이죠. 이거는 전단 응력은 A분의 S. 이런 형태로 공식 자체는 조금 틀립니다. 개념 자체도 틀리고요. 네, 일축 압축 강도. 일축 압축 강도의 기본은 이 식입니다. C는 2 탄젠트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분의 QU다. 이 값이 기본적인 식이고요. 그래서 내부 마찰각이 없다 하면은 순수한 점성토일 경우 내부 마찰각이 0이거든요. 그러면 탄젠트 45도는 1이잖아요. 그래서 C는 일반적인 순수한 점성토는 2분의 QU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2분의 QU 값. 일축 압축 강도 값을 나누기 2한 값이다.
네, 삼축압축 시험은 배수 방법에 따른 비안밀 비배수 시험이 일반적으로 비안밀 언 해가지고 비안밀 비배수 유유 테스트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종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밀 비배수 안밀 비배수 CU 테스트 그리고 안밀 배수 CD 테스트 이러한 종류가 있다.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점성토의 성질 중에 또 예민비라는 게 있어요. 활성도도 있었죠. 활성도하고 또 예민비는 뭐냐? 교란되지 않은 흙이 원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의 교란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원 지반 상태를 일축 압축 강도 값을 QU라고 하고요. 이거를 흙이 한번 움직인다, 사부로 한번 판다 하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생기죠. 그걸 우리가 토질역학 쪽에서는 교란 또는 교란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요. 그걸 교란된 시료의 일축 압축 강도분의 원 지반 상태의 강도, 일축 압축 강도를 우리가 예민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QUR 값을 얼마 주고 QU 값 얼마 주고 해서 이거는 CBT 시험 1차 시험에도 나오고요. 필답형 시험에도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또 지반은 흙은요. 아까 교란 한번 딱 삽을 이용해서 팠다든지 해서 하게 되면은 크게 강도값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원지반 상태죠. QU 값. 그렇죠? 원지반 상태에서 교란이 일어나게 되면 갑자기 강도값 자체가 확 떨어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강도를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강도가 서서히 회복되는 현상을 우리가 식소트로피라고 합니다. 식소트로피. 네. 또 교란되면 다시 강도가 떨어지고, 그렇죠? 그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네, 흙의 최적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흙의 최적 변화. 한계 간극비의 액화 현상, 액상화 현상 또는 액화 현상이라고 하고요. 또 다일레턴시 현상. 요 개념 자체를 한번 보시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념을. 전단 상자 속에 시료가 조밀하게 채워져 있는 경우 전단 시험할 때 전단면의 모래가 이동하면서 다른 입자를 누르고 넘어가기 때문에 최적이 팽창하는 현상인데 최적 변화에 대한 사항인데 모래가 굉장히 다짐이 잘 되어 있어요. 이걸 조밀한 모래 또는 과안밀 점토. 모래가 조밀하거나 또는 과안밀 상태의 점토. 그러니까 흙 성분이 틀린 거죠. 하나는 조밀한 모래, 또 하나는 과안밀 점토. 이러한 경우일 때는 플러스 다일라턴시 현상을 답니다. 이러한 형태죠.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우리가 플러스 다일라턴시 공국수하고 마이너스 공국수합. 이거를 조밀한 모래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서 이 상태를 고르라고 하는 문제들이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 또 반대로 느슨한 모래나 정교한밀 점토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 그러니까 그래프의 차이 한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네, 표준 간입시험. 우리 현장에서 그 집안의 그 강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간편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표준 관입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 방법은 샘플러를 이것도 가끔씩 출제가 나와요. 63.5kg의 햄머를 76cm의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흙 속의 샘플러를 30cm 관입시키는 데 필요한 타격 횟수를 N값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표준 관입시험이라고 한다. 그 용어 정의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항들은 뭐 굳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표준 간입시험에 따라서 흙의 내부 마찰각을 구할 수 있는 공식들이 좀 있는데요. 요거는 기본적인 팩 공식이 있고 던행 공식이 있는데 요 공식에 대해서 좀 자주가 나와요. 토립자가 둥글둥글합니다. 둥글하고 입도가 불량하대요. 그럴 경우에는 표준 간입시험 N값을 루트 12N 더하기 15 그리고 토립자도 둥글고 입도도 좋아요. 근데 토립자가 이렇게 모가 낮다는 얘기죠. 세모나거나 뾰족하다는 얘기예요. 토립자가 모나고 입도가 안 좋답니다. 이럴 경우에는 흙의 내부 마찰은 루트 12N 더하기 20 그리고 토립자가 모나고 입도는 대신 또 양호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루트 12N 더하기 25 이러한 형태로 표준 관입시험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표준 관입시험에 따라서 상대 밀도값까지
상호 간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 요 정도까지는 좀 알아두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굳이 요거까지는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네, 표준 관입 시험에 대한 모식도예요. 표준 관입 시험 모식도고요. 네, 배인 전달 시험 나왔었죠. 연약 점토 집안에서의 흙의 점착력 C값이죠. 네, C값을 집안 내에서 직접 측정하는 시험이 현장 시험 방법이다. 네, 공식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흙의 다짐. 네, 흙의 다짐은 외력을 가해가지고 흙 속에 공기를 배출시키는 과정이죠. 그래서 흙의 밀도값 자체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왜? 공기포가 없어지니까 부피는 줄고 질량은 그대로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밀도값 자체는 높아지게 되겠죠. 네, 다짐의 목적 네,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한번 알아보시고 익혀주시고요. 네, 그리고 다짐 에너지 구하는 식. V분의 부피분의 램모의 무게. H는 낙하고 MB는 뭐죠? 네, 다짐 횟수. 그리고 NL은 다짐 층수. 해서 단위는 이렇게 되고 다짐 에너지 구하는 문제도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네, 우리가 다짐 시험을 하게 되면 함수비에 따라서 흙의 밀도값 자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형태로요. 그렇죠? 이러한 형태로 변동이 있는데 최적 함수비라고 하는 거는 최대 건조 밀도값, 최대값이 얻어지는 시점의 함수비를 우리가 OMC 또는 최적 함수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조 밀도는 뭐 계속 구하는 값이죠. 1 플러스 100분의 W분의 감마 T 값이다. 건조 밀도. 다짐한 흙의 공학적 특성. 최대 건조 밀도 값은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적 함수비 OMC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전단 강도의 최대 값은 전단 강도에 대한 부분은 최적 함수비는 최적 함수비가 있다고 하면 흙의 세로축 그래프가 어떤 걸 보나 한쪽은 건조 밀도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고요. 그렇죠? 최대 건조 밀도 값은 최적 함수비에서 발생을 하고 이제 전단 강도의 최대값은 최적 함수비보다 약간 벗어난 쪽에서 이거를 최적 함수비보다 벗어난 왼쪽을 건조축, 최적 함수비의 오른쪽을 수변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수개수는 물을 얼만큼 투수개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물이 많이 움직임을 많이 저항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투수개수라고 하는 게 투수개수가 크다고 하면은 방수 효과가 좀 떨어진다. 쉽게 말해가지고 물이 잘 들어온다 라는 부분이고 투수개수가 작게 되면은 물이 잘 안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변축에서 투수개수는 가장 최소값을 나타냅니다. 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토질에 따라서 함수비하고 건조밀도와의 관계인데 흙 입자가 크면 클수록 어떻죠? 최적 함수비 값은 점점 작아지죠. 그리고 대신 밀도값 자체는 커집니다. 그렇죠? 모래, 실트 점점 대신 이 그래프가 점점 완만해지죠. 점점 갈수록. 그렇죠? 이러한 형태 특징 익혀두십시오. 다짐 에너지 값이 클수록 최대 건조 밀도 값 자체는 커진다. 네, 요거는 보시고요. 이제 다짐도 판정이 있습니다. 다짐도 우리가 흙을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 하게 되면 노체가 있고 그 위에 노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흙으로 포장을 하고 흙으로 해서 계속 층을 쌓죠. 이걸 성도 재료 또는 흙이라고 합니다. 성도 재료 하게 되면 성도 재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짐도 값을 확보하게 돼 있어요. 노체는 이 다짐도로 기준으로 했을 때 90% 이상 그리고 노상 이상은 보통 95% 이상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건 뭘 기준으로 하느냐? 이 성도 재료에 대한 실내 시험을 통해 가지고 좀 전에 나온 최대 건조 밀도 값이시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현장에서 시험한 현장의 건조 밀도 값을 그러니까 감마디 맥시멈 값분의 현장 건조 밀도 값 감마디를 비교를 합니다. 그렇죠? 분수죠? 곱하기 100을 해서 이 값이 90% 이상이냐, 95%
이상이냐를 판단을 해가지고 합부 판정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평판제하 시험. 평판제하 시험은 제합판의 하중과 변형와의 관계로 집안의 지지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평판제하 시험.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하중값을 가하고 하중값이 커지면 반대로 뭐야? 또 치마값이 커지겠죠? 하중이 커지니까 치마가 그러니까 그래프가 보통 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래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땅으로 봤을 때는 치마가 아래로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아래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지력 개수를 산정했습니다. 그 하중과 하중 강도와 치마량과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집안 반력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치마량분의 하중 강도. 그래서 이 값이 우리가 가요성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스팔트 포장입니다. 이게 기본이 2.5mm가 될 때까지 해서 계속 하중 값을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강성 포장일 경우에는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얘는 콘크리트 포장은 이 치마량이 반이죠. 가열성 포장이 반밖에 안 되죠. 1.25mm 될 때까지 해서 하중 강도값 자체를 하중값을 계속 올려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계산하시면 집안 반력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합판 규격과 지지력 개수와의 관계도 예전 값하고 이게 좀 변경이 생겼습니다. KS 규격이 변경이 되면서 제합판은 우리가 30cm 제합판, 40cm 제합판, 75cm 제합판이 있는데 그 대부분은 30cm 제합판을 사용을 하죠. 그러면 이걸 75cm 제합판을 어떻게 환산을 하느냐? K30 값에서 K75 값의 관계는 2.2의 K75 값이다. 이러한 형태로 해가지고 값을 상호 환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시험 결과의 활용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또 CBR 시험이라고 노상투 지지력비 시험이라고 합니다. 얘는 관임량에 따른 표준 하중 또는 관임량에 따른 하중 그리고 하중 강도, 표준 하중 강도분의 일반 하중 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임량이 2.5mm일 경우에는 표준 하중 강도는 6.9 메가뉴턴 단위 면적 제곱미터당 또는 표준 하중은 13.4 kN 그리고 관임량이 5.0일 경우에는 표준 하중 강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표준 하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CBR 시험은 보다는 지금 좀 전에 나온 평판제하 시험하고 CBR 시험 개념만 이러한 시험이 있다 해가지고 궁금하시면 이 규격서를 한번 보세요. 규격서를 한번 보시고 시험 방법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CBR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능사 쪽에서는 많이 안 나오고 이제 산업기사나 이제 기사 쪽에서는 실제 시험까지 이게 작업형 시험이죠. 작업형 시험에서도 이게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CBR 시험은요. 이제 토합. 흙도 마찬가지로 압력이 있습니다. 토합의 종류는 주동 토합이 있고 수동 토합이 있어요. 어떠한 우리가 옹벽이라고 많이 보시죠? 높은 흙이 있으면 이거를 그대로 흙을 놓게 되면은 흙이 무너지죠, 서서히.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가지고 옹벽이라는 것을 많이 쌓아놓죠. 그럼 이게 옹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뒤로 받는 압력을 우리가 수동토합, 이 부분을 뒷체험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이동하려는 압력을 주동토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정지토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벽체 변이에 따라서 정지토합, 그리고 얘는 수동토합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힘은 주동토합. 그래서 주동토합이 제일 작죠. 그리고 정지토합, 수동토합 이러한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 주동, 수동토합 한번 정의사항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토합계수, 주동토합계수라는 게 있고요. 또 수동토합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동토합계수 액티브라고 해가지고 KA는 1 플러스 사인 파이분의 1 마이너스 사인 파이. 그러니까 대부분 이 파이 뭐였죠? 내부 마찰각이죠. 내부 마찰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토질 정수가 됩니다. 그래서요. 또는 탄젠트 제곱
45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이제 수동타업은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공식은 반대입니다. 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기능사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인데 참고로 제가 넣어놨습니다. 네, 옹벽의 안정 조건은 내적 안정, 외적 안정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거는 전도에 대한 안정은 접한을 확대, 바닥 면적을, 옹벽의 면적을 크게 한다. 활동에 대해서는 접한 확대 또는 쉬어키라고 해가지고 말뚝, 우리 집안에 옹벽 설치할 때 집안에다가 이러한 형태로 새로 말뚝 같은 걸 박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쉬어키라고 합니다. 쉬어키 또는 말뚝 기초. 말뚝을 직접 박는 경우도 있고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러한 형태로 돼가지고 이거를 쉬어키라고 합니다. 땅 밑에다가요. 돌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지지력, 집안의 지지력에 대해서도 일정의 안정이 돼야 되죠. 집안. 그래서 기초 집안을 개량하거나 말뚝 기초를 또 집안이 안 좋으면은 연약 집안이라도 하긴 또 말뚝이라든지 이거를 기초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전도 활동 지지력 가장 기본입니다. 전도 활동 지지력. 예, 다시 이제 토질 조사. 뭐 목적, 종류는 보링 또는 보링에 대해서는 뭐 오거보링, 수세식 보링, 충격식 보링, 회전식 보링.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현재는 로타리 보링이라고 해가지고 회전식 보링이 거의 모든 집안에서 할 때 거의 보링할 때는 회전식 보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딩은 동적 사운딩 또는 정적 사운딩이 있는데 종류로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표준 간입 시험은 대표적인 동적 사운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인 전당 시험은 대표적인 정적 사운딩이다. 그리고 표준 간입 시험은 대표적으로 사질 집안에 적합하다고 그랬었고요. 배인 시험은 점토 집안에 적합하다고 얘기했었죠. 네, 이 부분이라도 자세히 잘 알아두고 가셔야 됩니다. 표준 간입 시험 또는 배인 전단 시험. 네, 평판 제하 시험. 네. 지금 뭐 회수율 이거는 제가 내용을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네, 기초. 이제 기초는 어떠한 뭐 말뚝 기초가 있고 여러 가지 기초가 분류가 있는데 크게 보시면 직접 기초는 얕은 기초라고 하고요. 또 전면 기초, 매트 기초 이렇게 직접 기초는 기초의 폭이 있겠죠. 이걸 기초라고 하겠습니다. 기초. 여기 땅이고요. 그럼 기초의 폭이 있어요. 폭이 있고 이걸 B라고 하고 기초가 땅 속에 묻히는 깊이가 있겠죠. 이거를 DF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B분의 DF가 1에서 4 정도 되는 경우는 우리가 얕은 기초, 그리고 그 이상, 이 이상 되는 경우는 이 땅 속에 말뚝 같은 걸 박는 경우들이 있겠죠. 이렇게. 이런 경우들은 깊은 기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얕은 기초하고 깊은 기초. 그래서 직접 기초 또는 얕은 기초는 푸팅 기초 또는 전면 기초.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깊은 기초는 말뚝 기초, 피어 기초, 케이슨 기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말뚝, 피어, 케이슨. 용어 정의사항입니다. 용어 정의사항. 그래서 테르자기의 기초에 있어서의 극한 지지력 공식이 있는데 요거 좀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는 알파 CNC 더하기 베타 B의 감마1의 NR 더하기 DF 감마2의 NQ인데 이게 잘 안 외워지죠? 좀 안 외워지는데 자주 반복해서 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좀 정 안 외워진다 하면은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그냥 패스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알파 값도 알파하고 베타 값에 대한 부분도 얘가 정사각형이느냐, 정사각형 또는 원형이냐, 그리고 연속 기초냐 이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기능사 시험에서는 이러한 값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기사 산업기사에서는 이것도 우리가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 사항 부분까지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요 기본 공식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초의 굴착곡법은 트렌치 컷. 어떠한 면적에서 기초를 파야 되는데 먼저 둘레 부분을 먼저 파는 거예요. 외곽 부분, 둘레 부분을 먼저 파는 거예요. 기초의 일부분을 시공한 다음에 중앙부를 굴착, 시공하는 곡법이고요. 아일랜드는 굴착 부분의 중앙 부분을 먼저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아일랜드 컷 공법이다. 약간 차이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기초를 이제 굳이 좀 분류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얕은 기초하고 깊은 기초. 얕은 기초는 다시 한번 푸팅 기초 있고 매트 기초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럼 푸팅 기초는 이런 형태. 매트 기초는 전면 기초라고도 한다. 그리고 말뚝 기초는 기성 말뚝이냐 아니면 현장 타설 말뚝이냐. 그리고 대부분 그리고 케이슨 기초이냐 말뚝 기초, 케이슨 기초, 특수 기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성 말뚝이냐 현장 말뚝이냐. 기성 말뚝은 또 재료에 따라서 콘크리트 말뚝이냐 강관 말뚝이냐로도 구분이 되겠죠. 이제 깊은 기초는 이게 말뚝 자체의 힘을 지지력을 어디에다가 지지하느냐. 선단 끝에 말뚝 끝부분에다가 지지하는 선단 지지 말뚝 아니면은 말뚝 주변에 땅속에 박게 되면 마찰이 있겠죠. 말뚝 면을 따라서 계속 마찰이 있겠죠. 이거를 마찰 말뚝. 뭐 재료에 따라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현장 타설 말뚝 기초를 또는 피어 기초라고 합니다. 기계 굴착에서는 뭐 베너토 공법, 돗바늘 공법을 우리가 올케이싱 공법, 그리고 어스 드릴 공법, RCD 공법 이렇게 기계 굴착에 따라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뭐 인력 굴착은 뭐 시카고 공법, 가우 공법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또 이제 관역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가끔씩 출제가 돼요. 프랭키 말뚝은 뭐냐? 보기가 뭐 설명이 되어 있고 이러한 말뚝은 무슨 말뚝이냐? 내관과 외관의 이중관이고 말뚝 선단의 구근을 형성하는 말뚝을 무슨 말뚝이라고 하냐? 페데스탈 말뚝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뚝이 있죠. 네, 그래도 시험을 위해서 좀 알아두시면 뭐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케이슨 기초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 말뚝 직경 자체도 굉장히 큽니다. 3m 막 이상씩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케이슨이라고 하는데 그럼 오픈 케이슨이냐 공기 케이슨이냐 또는 박스 케이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우리 기능사 쪽에서는 많이 안 나와요. 이런 이제 케이슨 기초 또는 오픈 케이슨이냐 공기 케이스냐 이러한 시공 방법에 대한 장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장단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기출문제 형태도 한번 보시면서 내가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가지고 가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렇게 하다고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시하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부마찰력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말뚝 기초 아까 또 지지력에서는 테르자기 공식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는 약간 그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간편하게 말뚝 기초 지지력을 산정하는 공식이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 용어 네 가지 있죠. 테르자기, 되르, 메이어호프, 더넴 공식 네 가지가 있고요. 얘는 정력학적 공식. 그리고 동력학적 공식은 하일리 공식, 엔지니어링 뉴스 공식, 샌더 공식, 샌더 공식까지 세 가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엔지니어링 뉴스 공식의 극한 지지력 요 공식이 실제 1차 우리 CBT 시험이 있죠? 거기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 문제. 요 공식은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엔지니어링 뉴스 공식. 네, 분항, 단항 네, 넘어가고요. 네, 사면. 사면 우리 경사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면을 우리가 사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계고라고 하면은 감마 T분의
기본적인 제일 쉬운 공식은 감마 t분의 4c 요 값을 좀 아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요런 공식 다 암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감마 t분의 4c 요거 하나만 한계고 hc는 감마 t분의 4c다. 요거 하나만 좀 알고 가시자고요. 네, 나머지 부분은 여기 이런 부분들은 다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네,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 문제. 나머지 뭐 지금 점착력, 내부 마찰계 해가지고 지금 C는 2분의 Q요. 기본 공식 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흙의 액성한 좀 그리고 네, 요거는 시험에 대한 문제네요. 약 몇 그램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요거 네, 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네, 다짐도 판정하는 시험과 뭐 거리가 먼 것은 네, 배인 전단 시험이라는 건 뭐죠? 얘는 흙의 점착력을 알기 위한 시험이죠. 네, 요거 흙의 비중 시험 쪽에 대한 사항인데 네, 요 문제 자주 나옵니다. 네, 그리고 네, 활성도에 대한 사항 설명 못 드렸는데 문제는 이러한 형태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개념에 대해서 조금만 아시면은 그 문제 푸시는 데는 뭐 크게 뭐 어려움은 없죠. 네, 이거 액성한계 시험 방법, 수축한계 시험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요 액성한계 이제 제가 설명할 때는 액성한계 시험, 소성한계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 이 수축한계에서 수은에 대해서 사용하는 이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도 출제가 가끔씩 되니까 그래도 기출 문제니까 좀 알고 가시자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함수비 구하는 거 기본 공식입니다. 다 주로 출제되는 것들 위주로 해서 보였었고, 네, 유선망을 그리는 주된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네, 여러 가지 뭐 특성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그래도 자주는 아니지만은 일단 기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알고 가십시오. 암기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수험자분들께서 좀 시간 투자를 하셔가지고 몇 번 보고 반복하고 해서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배인 시험. 네, 됐고. 네, 드롭 팻머를 사용한 말뚝 타입 C, 말뚝의 극한 지지력을 엔지니어링 뉴스 공식을 사용해서 나오라고 했죠? 네, 엔지니어링 공식. 네, 기초에 대해 기초 분류하는 법하고, 네, 균등계수 구하는 방법, 예민비. 지금 다 중요한 문제고 중요한 공식이고 1차 CBT 시험뿐만이 아니라 2차 필답편까지 얼마든지 다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실제 1차 시험에도 나오지만 2차 시험에도 기출문제입니다. 요거 전부 다. 네, 3mm 나오게 되면 네, 소성한계. 네, 함수비 네, 요거 한번 볼까요? 어떤 흙의 비중이 2.0이다. 간극률이 50%인 흙의 포화 상태의 함수비를 구한 것은 간극비는 기본적으로 VS, 흙의 부피분의 공극의 부피죠. 그러면 이거는 100-n분의 n이라는 또 이 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보기 중에 어떠한 그 값이 제시가 되는지 해서 간극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포화 상태의 함수비라고 하는 것은 이 공식이 있었죠? 그럼 함수비 GS분의 SE 포화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이게 100%라는 얘기입니다. 100%. 그래서 2.0 GS는 네, 2.0이라고 주어져 있죠. S는 100% 포화 상태니까 100%가 되겠죠. 곱하기 이 값은 1.0이니까 50.0 이런 형태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요 문제 계속 나오죠? 이 문제. 네, 조립률에 대한 사항 넘어가고요.
네, 요 지금 수축 이 문제도 약간 어려운 문제예요. 어떤 흙을 수축 개 시험을 해서 수축비라는 게 1.6이랍니다. 그리고 수축 한계가 25%일 때 이 흙의 비중을 구하시오. 그러면 수축비라는 게 이러한 공식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렵죠. 그러면 이 공식을 풀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공식을 풀게 되면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좀 그러면 R분의 1 빼기 100분의 SL분의 1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이거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수축비도 알아야 되고 수축비를 풀어서 이거를 비중값으로 변환을 또 해야 되고요. 네, 어려운 형태의 문제. 네, 요거는 뭐 상당히 단순한 문제죠. 단순한 문제. 1, 2차 동시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동상에 대해서는 뭐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내용을 좀 본인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 교재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민비에 대한 사항 나와 있었고. 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유선망도에서 상하류면의 수두차가 3m, 동수두면의 수가 12개. 기본적인 데이터 값들은 다 주어지죠. 그리고 유로의 수도 주어집니다. 그럼 침투 수량은 얼마인가? 침투 수량, 예, KH, ND분의 NF라고 좀 암기가 필요하다고 얘기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K 값은, 네,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H, 어떻게 되죠? 수두차죠? 4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ND는 뭐죠? 네, 동수두면의 수 12분의 NF는 유로의 수 6 해서 계산 풀어주시면 뭐 되는 거죠. 공식을 알고 있느냐, 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네, 균등계수 구하는 거 뭐 그냥 하시면 되죠.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시험장에 계산기 다 가지고 갈 수 있고요. 네, 얕은 기초, 깊은 기초, 종류 구분하는 거. 네, 테르자기 공식에 대한 설명. 네, 한번 공식도 아셔야 되고 각각의 기호가 의미하는 게 뭔지까지는 아셔야 되겠죠. 네, 흙의 활용, 흙의 함수비 구하는 공식. 네, 이렇게 해가지고 토질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